엄여인 엮이면 죽는다. 몇천 원짜리 죽 한 그릇 사 먹으려고 10만 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전혀 낭비가 아니에요. 남편을 살해한 후에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지인들한테 또 약을 먹여서. 단 한 사람만큼은 아직도 끈을 놓지 않다고 하는데. 내놔한대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 고유정. 원인 모를 이유로 아들이 질식사하게 됩니다.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겁니다. 마트에 다시 갑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환불을 합니다. 저는 좀 사이코패스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변태 성욕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인에 대한 완전 명예훼손이잖아요. 와 진짜 고유정의 감옥 생활 방송 최초로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나중에는 야 이거 나가도 돼요? 안 되죠. 이거 나가야 돼. 아시죠? 한 분은 알겠는데 한복 입으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고요. 오른쪽은 엄여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실명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관상을 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의 인상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야 진짜 뭐 무섭다 무서워. 저희가 오늘 이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건 범행 수법이 기발하다거나 잔인하다 이런 흥미 위주의 얘기가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고유정과 엄여인 둘 중 바로 엄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엄여인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뭐면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까불면? 까불면 그럴 수 있죠. 까불면 죽는다. 말 걸면 말 걸면 이제는 이게요. 엮이면 죽는다. 엮이면 죽는다? 연쇄살인인가요? 맞습니다. 연쇄 보험 살인범 이야기입니다. 본명은요 엄인숙입니다. 엄인숙. 사실 수사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지인이 제작진에게 공개를 해준 거예요. 신상 공개가 된 범죄자가 아니라서 전체 공개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는 신상공개 제도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대체 몇 명을 죽였길래 엮이면 다 죽는 거예요. 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5년간 엮인 인물 3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무려 7명이 다쳤는데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금을 타네. 근데 5년 동안이나 이렇게 범죄를 이어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힌 거죠? 5년 동안이나 이렇게 범죄를 이어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힌 거죠? 되게 우연한 기회에 잡힌 건데요. 그래요. 2005년 2월에 한 화상 전문 병원 여기서 불이 나요. 탕비실 쪽에서. 근데 다행히 이제 119가 제때 출동해서 불을 다 꺼서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형사들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방화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럼 뭐 하겠어요? CCTV를 봤죠 다. 봤더니 한 29살, 30살 정도 되는 한 여자가 계단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를 하죠. 그게 이제 엄인숙이에요. 이 방화범. 네, 방화범. 네. 물어봤어요. 너 불 왜 질렀어? 어허. 그랬더니 엄인숙이 뭐라고 그러냐면 5년 전에 딸이 죽었는데 불을 보면 딸의 환영이 보여.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불을 지른 거야. 그리고 내가 3살짜리 애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걔가 불치병에 걸려서 나는 걔를 돌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구속은 면해요. 심지어 방화인데. 네, 그런데 경찰서에 어떤 남자가 딱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사님 우리 누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거나 다쳐요. 동생. 친동생?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여자의 미스테리를 캐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이 숨지자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엄 씨의 범죄 행각에 죽거나 실명한 사람은 모두 6명. 5년에 걸쳐 보험금만 5억 9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어.
약을 샀었어야겠어. 저 사진은요. 네네. 사연이 정말 많은 사진입니다. 엄여인이 2003년에 찍은 결혼식 사진인데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촬영한 겁니다. 뭔 얘기예요? 죽은 남편과의 영혼 결혼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예? 남편이 원인 모를 사고로 계속 병원 신세를 지다가요. 결국 봉화지겸이라는 병으로 치료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봉화지겸이 정확하게 무슨 병입니까? 쉽게 말해서요.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민숙은요. 병상에 누운 남편의 곁을 지켰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아내가 다 있냐 그렇지. 라고 할 정도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민숙이 남편의 삼촌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같이 놀러를 간다든가 돈독하게 지냈었죠. 애도 임신하고 했으니까 가족들하고 저희하고 야 너 나이도 젊은데 애 낳으면 너도 힘들고 부모님들 힘들다 새 출발해라고 했더니 내가 오빠 애를 꼭 낳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계시던 분들이 감동하죠. 그리고 장례 치르고 얼마 안 있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영혼결혼식을 올려주고 싶대요. 그래야 오빠가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올려주자. 아니 뭐 엄씨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천사다, 천사. 네, 남편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나 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엄씨가 이 영혼 결혼식을 올린 것이 암자거든요. 이것도 암자도 직접 구하고 그다음에 이 식을 진행할 사람들도 직접 섭외하고 당일에 저렇게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저때 나이가 27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엄여인이 기획한 거예요. 모든 걸. 그 냄새가 난다. 네.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인 건데요. 군대에서나 걸리는 거예요. 그거 잘 씻지 못할 때. 네. 어디서 이제 감염이 됐다는 건데 지인이 물어봤대요. 엄여인한테. 그랬더니 병원에서 소독하지 않은 주사기로 주사를 놔서 감염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의료사고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는 당신은 그렇게 의심을 했대요. 오죽하면 숨진 이분의 지인분이 병원에 가서 담당 주치의하고 업무과장한테 만약에 환자가 잘못되면 병원 책임이다. 어떻게 병원에서 소독하지 않은 의료기구를 써가지고 사람이 봉화지겸이 걸리게 만드냐 책임을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고. 그래서 의아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병세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옮긴 지 3주 만에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원래 좀 지병이 있다던가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키가 180에 몸무게 85kg. 야.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사망하기 1년 전부터 뭔가 계속 다치고 엄여인을 만난 이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꼬리뼈에 금이 갔었나 옷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목부터 허리까지 새파랗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구하나서 입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입이. 그리고 양눈을 다 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본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야, 양눈을 찔렸는데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어민수가 옆에 서서 오빠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파트 앞에 잔디밭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민수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넘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아프고 병원 가고 횟수가 늘어나니까 야, 인숙이 채 만나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게 지인들도 수상하다. 어민숙 만난다면 되는 일이 없다. 어민숙이 그랬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남편이 난 기억 안 나. 왜 다쳤는지 모르겠어. 어민숙이 그랬어가 아니라 나 기억 안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민숙이 남편 너무 잘해. 겉으로 보이기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민숙이 딱히 의심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화상 전문병원 방화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과거 있는 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거라고요.
이것도 역시 당시에는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기서 기가 막힌 거 이게 뭐야? 봐요. 이게 약, 뭐예요? 오핀이 오핀, 있고. 성냥. 이게 뭐냐면 엄씨의 살인 또는 상해 도구예요. 예?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인데 여기서 제일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약이에요. 약. 저게 많이 먹으면 약간 기억 상실이 온대요. 어머.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목욕탕에서 넘어졌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머리가 다친 게 아니면.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저 약을 과다 복용하면 선행성 기억 상실. 그러니까 저 약 복용하는 기간 동안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막 남편한테 먹이니까 왜 넘어졌지? 아까 목부터 꼬리뼈까지 멍이 들었다 그랬어요. 꼬리뼈가 부러질 때까지 뭔가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오핀은 뭐예요? 남편이 잔디밭에서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고 어어어. 했잖아요. 그때 실명을 했는데요. 네. 잔디밭에 넘어져서 심지어. 네. 약을 먹이고 나서요. 남편 눈을 우핀 같은 걸로 날카로운 바늘로 찌른 거예요. 엄여인과 남편과 같이 산 게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6개월쯤 됐을 때부터 약 4개월 정도를 같은 수법을 써서 괴롭히고 페인으로 만든 겁니다. 10달 살았는데 한 반년 살고 진짜 나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다치다가 목숨까지 결국 잃었잖아요. 네. 그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씨가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어민 씨가 굉장히 잘했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한단 말이에요. 먹을 건 막 이렇게 싸와서 이렇게 먹여주고 어민숙이가 쏙을 사줬어요. 오빠 빨리 낫고 나와서 우리 이거 타고 놀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쟤도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 미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남자한테 저렇게 할 정도면 제가 과연 해코지를 할까? 걔가 그러니까 저희 눈을 가린 겁니다. 가스라이팅. 아니 정성껏 간호하는데 왜 염증이 나서 돌아가셔요? 형사님, 엄이 뭘 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보험금이요? 원래 둘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요. 만난 지 두 달 만에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임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민숙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온 겁니다.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그 혼인신고를 해야 보험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보험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보험금 수령한 게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면서 본인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사망에 준하는 거. 장애 중에 장애율 100%. 그게 두 눈의 실명입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보험금이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런데 두 눈을 실명하면 그 상해 사망과 준하는 5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중대한 화상. 그 순서대로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불에 태워서 돈 받고 옷빈으로 찔러서 돈 받고 막 이 보험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엄씨가 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잠깐 동안 보험 설계사 일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보험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5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네, 2005년. 그런데 이 남편분을 상대로 한 범행은 2003년부터 일어났는데요. 그 어민숙을 조사해 보니 그 2000년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범행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어민숙이는 피해자 임 씨와의 결혼이 첫 번째가 아니고 초혼은 1998년에 했고요. 그리고 이때 결혼한 상대가 첫 남편이자 어민숙의 첫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상대로 보험금을 총 2억 8천만 원을 탔습니다. 야. 두 번째 남편 때보다 무려 7배 이상 더 받은 겁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고통도 더 크셨습니다. 이게 2000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년 동안 보험 접수를 58회 매달 한두 번은 꼬박꼬박 한 거죠.
그 딸이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처방받았었던 약 며칠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남편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때 남편이 이제 뇌진탕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긴 하죠. 딸이 사망해서 뇌진탕으로 사망했고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 약을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아서 해서 남편한테 왕창 남편한테 먹이고 왕창 먹이고 남편을 밀어서 남편은 또 뇌진탕에 남편은 걸렸고. 뇌진탕으로 갔다. 이거 딸도 문제가 있는데. 의심스럽죠. 두 사람은 예. 1995년 엄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만나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엄씨가 가출한 뒤에요.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시점이긴 했지만요. 20살이면 아직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미숙할 때잖아요. 하죠. 남편과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백수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았대요. 그렇죠. 너 어릴 때 결혼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애를 가져버린 거죠. 어민숙이. 그래서 어민숙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결혼식 한 달 전에. 결혼식도 올려야 되는 예식장 비용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어민숙한테 야 가서 돈 가져와 결혼식 올려야 되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어민숙이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아무리 뭐 능력이 없고 뭐 싸우고 그래도 그렇지 뭐 죽이는 거는 좀 그럼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건데 왜 왜 그렇게까지 죽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 어민숙이 어떻게 결혼했고 결혼해서 어떤 다툼이 있었냐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원인이 돈이라는 거거든요. 남편이 무능력자여서 결혼식 비용도 내가 대고 생활비 내가 된 거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험금 편취 목적의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화상, 실명, 그다음에 사망. 그래 남편 눈 찌르고 예. 그래? 근데 예를 들어 남편한테 화상을 입히고 눈을 찌르면 남편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이제 기억을 못하게 약을 먹여가지고 남편이 난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 뭐 앞서서 얘기했던 두 번째 남편 때랑 첫 번째 남편이 비슷하네요. 결국은 이제 그 첫 남편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이 범행이 끝난 거죠. 이 첫 번째 남편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봉화지경. 아니 두 번째 남편도 봉화지검이잖아. 그렇죠. 뭔가 있네 이것도. 그쵸, 사람이 다르다는 것만 빼고 첫 번째 남편도 봉화지겸, 두 번째 남편도 하필이면 병원에 있었는데 봉화지겸. 진짜 완벽하게 뭐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는. 그리고 아내가 갖고 똑같은 남편에게서 이런 사고가 아주 유사하게 일어났는데 보험사 그 어디에서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어민숙은 다수의 보험 계약을 또 여러 회사에 이제 분산시켜서 체결한 점과 장기간에 걸쳐서 이 보험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서 보험사랑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추적하는 데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당시에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가입한 보험 계약 외에 타사의 보험 계약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지금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인수심사나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런 지급 심사들을 타사 것까지 조회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 시스템 완비가 돼야 돼. 근데 왜 매덕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민숙이 물욕이 굉장히 강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첫 남편 사망 이후에 그 형수가 진술하기로는요. 어쨌든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삿짐 센터에 취직해서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딸한테 메이크업만 사입히고요. 특히 쇼핑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6번 정도는 오전 10시부터요. 오후 7시까지는 외출해서 쇼핑하거나 찜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씨 본가가 남양주거든요. 근데 죽이 먹고 싶어서 네, 그냥 모범 택시 타고 여의도까지 갑니다. 그 몇천 원짜리 죽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한 10만 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다치니까 손쉽게 내가 보험금 탈 수 있어. 아주 돈이 팍 나오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어민숙은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즉시적으로 발생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돈은 수단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거를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낭비가 어민숙에게는 낭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양주에서 여의도까지 택시 타고 가서 죽을 먹는다는 게 그게 야 돈이 아무리 있다고 저렇게 써도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전혀 낭비가 아니에요. 쉽지 않네요. 두 번째 남편은 네네. 어민숙의 초혼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재혼인지도 몰랐던 거지. 예. 남편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딸이 있었던 것도 몰랐는데 두 번째 남편 것도 보험금을 타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혼자 가요. 죽어도 나 혼자 가야겠다. 근데 지인들이 생각하기엔 아마 이것도 재혼 사실임을 숨기려고 그랬었던 거 아닐까. 처음에 데리고 이제 저희한테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고 조금 기태나 보이는 그런 인상이다. 뭐 하는 친구니 하고 물어보니까 명문 여대를 나왔고 사립유치원 교사였었다. 오빠가 육군사관학교에 가 있고 동생이 미국에 유학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생 뒷바라지 하고 계신다라고 했고 아버님이 뭐 건축업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민숙이 앞으로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어머님이 어민숙이 걸 보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아하 정말 엘리트 뭐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그렇지. 일단 저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야. 학력도 거짓말이고 실제로 엄씨가 어렸을 때는 집이 좀 부유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사업이 실패를 하고 나서부터는 가세가 기울었고 유산이 뭐 10억 이건 다 거짓말이고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답니다. 어민숙이 저지른 범죄를 쭉 살펴보면 그냥 무턱대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일단 피해자에게 충분히 환심을 사고 마음을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한테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크게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피해자가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특히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돋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외모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얼굴이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니까 후광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믿을만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의 시댁과는 연락을 끊고 이제 친정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해에 어머니하고 오빠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좀 과감해졌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첫 번째 남편한테 범행 지르고 두 번째 남편 범행 지르고 이제 세 번째니까 특히 친오빠한테는 굉장히 잔혹한 수법을 썼는데 염산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저 뭐죠? 오프닝 지르다 보니까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대한 화상은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에요. 오피노 찌르면 실명만 되는데 피부가 부식까지 입고 실명까지 되면 보험금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의 실명으로 인해서 받아간 보험금이 2억 6천만 원. 근데 그 돈도 모자라서 오빠를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빠가 양쪽 눈을 다쳤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꼽혀있던 링거 호수에다가 이물질을 투입하려고 하다가 간호사들 감시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거 무슨 사이코 영화도 아니고. 결국 실패했고 그러니 또 돈 나올 구멍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어민숙이 뭘 했냐 하면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어머니, 오빠 사는 그 집을.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 남은 돈 자기가 살리고. 아닙니다. 더 대책이 없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사 갈 곳을 마련해 두지도 않고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가족이 같이 네. 사는 그 집을. 근데 이 사실을 가족들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갈 집도 없는데 집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예. 점점 새 집 주인이 이사 올 날이 다가오니까요. 아무 계획도 없던 엄씨가 조급해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어민수는요. 자신의 거짓말도 덮고 그리고 여기에 돈까지 탈 수 있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약을 먹여 재운 뒤 이불에 불을 지르고 결국 집도 전부 불타고요. 가족들이 또 다치게 됩니다. 저게 한 번도 안 잡혔지? 저 당시에는? 보험금 살려고 집 불질러서 내가 살 집도 없고. 이거 봐요. 첫 번째 결혼한 남자 얘 보내고 그다음에 두 두 번째 번째 남자 남편 보내고 보내고. 불 지르고 오빠 얼굴에 염산 붓고. 엄마 점사 지르고 와. 그런데 남의 집도 불태웠어요, 지금. 어떤 가족들이 있었길래 뭐 원한 관계인가 아니면 본인이 불을 질러가지고 다쳤던 그런 분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네네. 2005년 초에요. 엄씨의 본가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낼 곳이 없었던 엄씨가 가사도우미에게 한 달만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아 가사도우미 집에. 네. 가사 도우미 집. 이게 왜 그러냐면 가사 도우미하고 돈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으면 이 가사 도우미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몇 달간 못 줬대요, 월급을. 못 줬는데 당신 집에 좀 머물게 해줘라. 그러면 밀린 월급도 주고 사례금까지 주겠다라고 해서 가사 도우미는 이 엄씨한테 방을 한 칸 내주게 된 겁니다. 도와줬는데 왜 가족들을 다치게 한 거예요? 이 가사도우미 집에 얹혀 산 지 이제 3주 정도 됐을 때 일이 터진 건데요. 설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오니까 이날까지는 방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한 달 정도 있겠다고 했고 근데 3주 정도가 지났고 그 집주인이 미안한데 설이라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방빼란 빼야죠. 방빼는 빼야 되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응징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겁니다. 방 빼달라 그랬다. 엄씨는 불안했을 겁니다. 가사도우미 가족 3명이 살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아. 게다가 엄씨 집에 불이 나서 가사도우미 집에 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집에 또 불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방화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 가족이 입원해 있던 그 병원에 불을 내가지고 불태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자녀 2명이랑 가사도우미는 부상을 입고요. 남편분은 부상이 심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가 됐어요. 예. 갑자기 아프다 그래요. 왜? 엄여인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봅니다. 왜? 난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건가? 그리고 갑자기 기절을 막 해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보기엔 어쨌든 누워가지고 막 기절하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가요. 건강 체크를 합니다. 근데 결과가 꾀병. 꾀병? 에이. 근데 그게 실제 판결문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 꾀병이라고. 근데 마지막 판결문 마지막 뭐 양형의 이유, 그 양형 사유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잡혔을 때도 꾀병을 핑계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불을 지르면 예전에 죽은 딸이 보여가지고 내가 딸을 보기 위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이제 나름의 빌드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거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마약에 손을 댔다고. 그러니까 나 이제 마약 중독이다. 예. 자기가 몇 년 전부터 딸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내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댄 상태인데 마약에 좀 중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 나름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구제불능 정생 불가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불구속 수사긴 하지만 무죄 아니에요. 무죄가 아닌데 이때 또 사고를 칩니다. 수사를 받는 중에 사고를 또 쳤다고요? 근데 왜 이거를 불구속을 시킵니까? 구속을 시켜서 이걸 구속을 시켰어. 형님 이걸 불구속이 아니고 이 정도면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은 저기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판사가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문제는 구속을 안 시켰냐 이보다 그 무슨 범죄를 왜 저질렀냐. 또 오빠 병원비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지 뭐 아들 불치병 치료도 사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에 지인 가족 없으니까 보험금 나올 구속도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지인들을 만나요. 지인들한테 또 약을 먹여서 재운 다음에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현금을 뽑습니다. 여기서. 아니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 짓을 했냐? 한 사람은 실명까지 시킵니다. 신용카드 내가 훔친 걸 안 들키려고. 못 보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실명을 시키고 신용카드 훔치고 이렇게. 근데 그래서 몇 억, 몇 천만 원이야. 고작 380만 원. 엄마. 그러니까 신용카드 훔쳐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고 엄 씨는 이제 구속돼서 현재 20년째 교도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 씨의 친오빠하고 어머니는 이제 엄인숙이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총 10명이 다친 게 아니네요. 많이 다쳤죠. 사실요, 석연치 않은 죽음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어머나. 두 개 더. 딸도 뇌진탕으로 사망했고요. 내가 자꾸 딸 얘기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들도 엄 씨가 잡힐 무렵 예. 불치병으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불치병인 아들. 불치병인 아들. 5번째 피의자 신문에서요, 자기 딸이랑 아들 역시 모두 본인이 죽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예예. 그래서 당시 엄 씨를 자기 자식까지 죽인 희대의 악녀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백했으면은 자기 자식도 본인이 죽인 게 맞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게 그냥 강도 높게 조사받으면 사람의 심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애들 둘 추가하지 않아도 중형이 나오는 거는 뭐 명확 관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의 다 모든 걸 포기하는 상태에서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다 죽였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허위 자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이 사람의 자백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요. 그냥 막 자기가 했다고 막 내지르는구나. 그렇죠. 자백만 해서는 또 유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한 거죠, 추가로. 그 부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살인범은요, 한 번 하고서는 재범을 거의 안 해요. 거의 99%가 재범 안 해요. 왜? 사람 죽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 약물로 뭐 중독을 시켜서 살해를 하든 아니면 절벽에서 밀어서 상대방을 살해하든 간에 그 과정에 충격을 받아요. 살인범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엄 씨는 그냥 계속 저질렀잖아요. 나중에는 뭐 인터벌이 짧아져요. 처음에는 엄여인 사건이 이거 한 건 하고 한 1년 있다 하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판만 마구잡이식으로 걸리는 사람 다 그냥 보험 가입해서 죽이는 식으로 막 가잖아요. 살인 전문가가 직업이었던 거예요. 보험 수익은 별개고. 살인 전문가. 너무 수법이 그냥 반복돼가지고. 제가 한 4년 봤죠. 이쁘고 피부도 워낙 좋아가지고 눈에 띄어요. 근데 이 왼쪽 눈을 자기가 찔렀어. 그래? 자기는? 왼쪽 눈인가 하여튼가 자기가 찔렀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함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찡그리고 햇빛을 잘 못 봐요. 이 동공이 죽어 있으니까 독한 거죠. 와. 왜? 아니 뭐 찌르다 못해 자기 눈을 왜 찌른 거예요? 자기 찔러도 보험금이 나와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젠 타겟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눈도 실명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는 그 와중에 그런 말도 있고요. 자기가 아파야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답니다. 예, 일단 엄인숙은 여전히 무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무력을 아직도? 예. 진짜 미치겠다. 사건 담당 형사에게 네네. 면회를 요청하면서 칫솔이나 속옷을 사달라고 담당 형사한테. 예. 그런데 사다 주니까 자기는 메이크 아니면 안 쓴다면서 다시 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형사한테.
밖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을 다 해코지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못하게 굴고 세상에 자기 편을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누가 뭐 옆에 수술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아직도 끈을 놓지 않다고 하는데. 오, 그래요? 엄마 얘기 가끔 해요. 엄마가 면회한대요. 그래서 어머. 아니 눈치는 딸을 면회를 하고 싶나 내 이래버렸어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참아요. 나 같으면 진짜 이단 엽색이 날아갈 텐데 참더라고요. 잘못한 건 안 하거든요. 야. 어머님 만났죠. 집에 갔는데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민숙이 어머님이 방송국 관계자분들은 절대 안 된다. 또 흉악범이라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방송에 나가서 내 애를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래.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한쪽 눈은 95%가 안 보이고 한쪽 눈은 한 85%가 안 보인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벽을 이렇게 짚고 걸어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안 보이시는 거죠. 뭐 뿌옇게 보이시는 거지. 어머니 눈을 그렇게 한 거를 어머니가 알으셨대요. 예, 내 딸이 그런 거 알으셨대. 딸이니까 참고 있었고. 비록 딸이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네네네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딸을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 마음이 가장 힘드시겠죠. 그러겠죠. 한 여자하고 두 남자의 사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의 어느 봄날 A씨 그날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너무 좋은 꿈이에요. 조상꿈? 조상꿈? 꿀. 뭐 돼지 꿈, 조상 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총을 5방을 맞는 꿈을 꿨대요. 내가 총을 맞는 꿈이요? 본인이? 네. 그날 저녁에 당첨 있는 날이에요.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1등은 아니고 2등. 이게 6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 더 맞았으면 그러네. 1등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2등 당첨되는 순간 막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왜냐? A씨가 몇 달 전에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하늘나라에 간 아들이 아빠를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던 거죠. 그래도 기쁘니까 네.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로또 2등 됐다고.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나? 이번에는 같은 날입니다. B 씨의 이야기입니다. B 씨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혼 후에요. 2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B 씨와 아들 전처는 테마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저녁엔 펜션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요. B 씨의 전처는 아들을 데리고 펜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B 씨의 행방은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 마이 갓. 2019년 6월 1일 충북 청주의 모 아파트 네. 지하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형사들에게 긴급 체포가 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체포가 된 건데 누군지 아시겠죠? 예. 2019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 고유정이었습니다. 고유정의 감옥 생활 방송 최초로 리얼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고유정은 나중에는 야 막 이러더래요. 이거 나가도 돼요? 안 되죠. 이거 나가야 돼. 2년 만에 아들을 만난 후 행방불명된 B 씨가 고유정의 전 남편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A 씨 복권 당첨된. 재혼한 남편입니다. 아하. 펜션에 간 이후로 사라졌죠. 그렇죠. 그럼 고유정이 언제 죽인 거예요?
예, 전 남편은 2019년 5월 25일 네네. 저녁 8시 10분에서 9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살해 장소는 고유정과 아들이 함께 갔던 펜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입니다. 재혼한 남편 A씨 2등이 당첨됐다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 겹치는 겁니다. 비슷하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화 안 받았다고. 전화 안 받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야기인데 이 A씨 섭외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당첨금 일부를 죽은 아들 사망 사건 원인을 밝혀내는 재판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그럼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의 중심의 인물 고유정을 알아야겠네요. 이름. 네, 고유정. 1983년생이고 제주 출생입니다.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회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부연해. 네. 어쨌든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살아온 인물이다. 네. 사진을 봐도 딱히 인상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그런 게 없이 평범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웃는 사진이에요, 그죠? 네네네. 당시 조사된 내용만 보더라도 주변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밝고 친절한 성격이었다고 하고요. 장난기도 좀 많아가지고 웃기는 그런 평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친구. 말도 잘하고. 네. 이게 사건이 있었던 2019년 당시에 고유정은 그러니까 B씨와 이혼을 하고 A씨와 재혼을 해서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 부부한테는 각자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유정 씨가 낳은 아들은 한 명, B씨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고 그리고 A씨도 이제 이게 재혼인 거죠. 거기서 이제 낳은 아들. 그러니까 각자의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둘을 같이 데리고 산 게 아니라 아들들은 각자의 본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이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남편의 아들을 함께 살려고 청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려왔는데 아빠하고 그 아들하고 한 방에서 자다가 원인 모를 이유로 아들이 질식사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고의적인 타살이 아니라 잠을 자다 벌어진 사고, 과실에다가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유정의 친아들은 안 죽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친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고유정은요, 전 남편 측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재판을 통해 면접 교섭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유정은 전 남편과 아들의 만남을 위해 제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펜션에서 전 남편 B씨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A씨 입장에선요, 아들 승빈이를 잃은 지 3개월 만에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 살인범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자다가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 전 남편이 죽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이 아이가 당시 6살, 만으로 4살이었던 승빈입니다. 못 보겠다. 이것도 재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예, 일단 고유정이 그 남편을 살해한 건 2019년 5월 25일이었잖아요. 네. 이제 일단 시계바늘을 돌려서 약 석 달 전인 2월 28일 승빈이가 청주에 있던 아버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아빠 A씨, 새엄마 고유정과 하루를 보낸 승빈이는 3월 2일 아침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틀 만에. 당시 승빈이는 아빠하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네. 고유정은 몸이 안 좋아. 그리고 다른 방에서 다른 혼자 방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승빈이가 엎드려서 숨져 있고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생각했을 때, 야, 자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지? 이렇게 의심이 갈 만하죠. 그렇죠. 결국 이 사건으로 승빈이 아빠 A씨와 예. 고유정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겠죠. 경찰은 승빈이 아빠가 잠결에 다리로 아들을 누르는 바람에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하. 이전에 고유정과 A씨가 나눈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네. A씨의 잠버릇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잠버릇이 어땠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 메신저가 봤더니 경찰이 두 사람이 원래 대화를 하면 대화가 이제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유정이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자다가 나를 누르려고 해서 내가 놀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화의 맥락과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네. 뭐 잠버릇 얘기 하는 식으로. 나 평소에 잠버릇 없었는데 내가 그날은 그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유정이 빌드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퍼즐이 예. 세상을 떠난 이 성빈이가 6살이란 말이에요. 다리에 눌렸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두번 감정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의적으로 한 10분 이상 전신을 이제 압박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홍승빈 군의 사망 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누군가가 고의로 살해했거나 아니면은 잠결에 다리를 올려서 질식사하게 했다. 과실치사로서. 야. 또 여러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아이가 그거는 몸을 움직여서 피할 수가 있고 빠져나올 거나 아니면 어쨌든 숨은 쉴 수 있는 상태고 이제 고의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잠을 자는 과정에서 질식사하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어디 희박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승빈이 아빠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직업 특성상 이분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렇지. 그럼 성빈이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승빈이 아버지 주장은 네네. 승빈이를 청주로 데려오자고 한 시점부터 살해 계획을 세웠을 거다. 왜 그러냐면 사건이 발생하기 한 4개월 정도 전에 두 사람 사이가 조금 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깨톡 그 프로필 승빈이랑 A씨만 있는 사진을 올렸다는 거죠. 아빠랑 있는 사진. 고유정은 그걸 보고 굉장히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폭언 내용인데 왼쪽이 고가 고유정이죠. 네네. 다 죽이고 끝내마? 그만 짓거리 말을. 승빈이하고 찍은 사진만 올린 게 고유정이랑 자기 친아들을 무시한 거다. 확대 해석을 했었던 거죠. 이런 게 승빈이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서 복수극을 벌인 거는 아닌가. 프로필 사진 하나에. 의문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고유정이 청주에 있는 유치원에 입학 상담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두 아이가요 6살 동갑인데요. 아빠가 다르니까 성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정이 자신의 친아들을 개명을 할 거니까 승빈이랑 같은 성씨로 불러달라까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혼 가정인 게 소문이 날까봐 걱정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제 3월 유치원 개학을 앞두고요. 친정에 있던 자기 아들은 데려오지 않고요. A씨 본가에 있던 승빈이만 데리고 온 거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틀 뒤 바로 승빈이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둘을 같이 데려오기로 했는데 승빈이만. 어부다들이죠. 하필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이거 뭐 의심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네, 그러니까 A씨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말들이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유정의 친아들이 다니는 제주에 있는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이제 아이를 3월에 청주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는데 고유정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 할머니가 2월 말에 26일 5일쯤인가 의사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3월 2일날 전화 오셔가지고 이사 안 가기로 했다고 엄마만 가기로 했다고. 진짜 이게 뭐죠? 뭔가 두 아이를 함께 키우려다가 사정상 의붓아들인 승빈이만 돌보기로 한 건지 뭔지. 수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A씨가 승빈이 잃고 장례 치르면서 이 청주로 올라오기로 한 그 고유정의 아들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장례도 치르고 애 못 돌볼 것 같은데 그 아이 어떡할 거냐. 고유정이 제주에 있는 유치원에 사정해가지고 그 유치원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 페이크가 있네. 확대 해석일 수도 있는데 계획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있었는데요. 부검 결과 승빈이의 사망 추정 시간이 새벽 5시. 네네. 그런데 고유정이 오전 7시에 안방에서 제주도행 티켓을 끊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뭔가 이상한. 이게 고유정이 끝방에서 자고 있었고 네. 승빈이랑 A씨가 자고 있는 방을 지나쳐서 네. 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죽은 승빈이를 받느냐 못 받느냐.
고유정은 당연히 이제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피를 쏟아서 죽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쳐가지고 안방까지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쟁점이 돼서 이제 붙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처음에 증거 확보에 실패를 했어요. 왜냐? 원래 승빈이를 키우던 게 할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라실 거잖아. 승빈이가 죽었으니까. 그럼 큰일 나지. 가서 뵙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유정이랑 같이 본가로 간다고 그래요.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고유정이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 가기로 했다가 딱 감이 오죠. 네네네. 아빠 진술에 따르면 이불로 눌린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불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버렸고 버렸다고요? 베고 있던 베개 버렸고 매트리스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수거 일정까지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 유치원 입학 준비했는데 이상해요. 전 남편을 죽일 만큼 잔혹한 여자예요. 할머니한테 가기로 했는데 안 갔어요. 이거 다 정황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이 유죄를 쓸 수가 없죠. 어떡해. 형사님, 이 아쉬운 점이 뭡니까? 이 사건이 외부에서 침입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네.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시 집안에는 고유정과 A씨 그리고 숨진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이 남긴 알리바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잠버릇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실치사 가능성만 열어뒀던 거죠. 어쨌든 승빈이 아빠 입장에선 아들의 죽음을 겪었고요. 과실치사로 본인이 수사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오늘 경찰 조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의 얼굴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유정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했고요. 결국 경찰 내부 CCTV까지 공개하게 됐던 겁니다. 저게 남편 시신을 다 훼손해서 유기를 했어요. 그 시신이 없는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을 살인자로 범인으로 지목했던 이유가 있죠. 일단 당시 이제 체포 당시 영상부터 좀 보실게요. 이 체포 당시 영상. 지하철 이 뉴스에서 봤어요.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제가 당했는데. 야. 그러니까 저 말이 잡았을 때 되게 표정이 너무 태연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전 남편이 살해당했다.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살해당했다고요?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고 자기가 제가 당했는데요라는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얘기들만 하잖아요. 야, 뭔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연습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들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피해자 시신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죠? 단순 실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거죠? 예, 고유정의 전 남편 B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전 처 아들을 만나러 갔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두 사람의 이제 동선을 파악해서 CCTV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장이었던 펜션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고유정이 일부러 CCTV가 없는 곳을 예약했거든요. 다행히 펜션 인근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CCTV가 있었는데요. 고유정이 정체 모를 검은 봉지와 도구들을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거기가 제주도입니까? 예, 제주도입니다. 저 쓰레기 버리는. 저 장면이죠.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또 어딘가에 내려서 트렁크를 들고 끌고 어디론가 올라가죠. 이게 이제 그 펜션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고유정이 투숙한 모텔의 이 인근 CCTV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트렁크 끌고 어디론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 검은 봉지 계속 이제 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 고유정이 제주에서 청주로 올라갈 때, 근데 이때는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도 트렁크를 배에서도 끌고 다녔고 5층 갑판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들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와, 너무 섬찟한 것 같아요. 거기 어쨌든 시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가요? 이게 검색 기록. 범행 15일 전 수면제 일종인 물피뎀을 검색했고요. 15일 전? 사골 끓이는 쓰레기, 감자탕 뼈다귀, 음식물 쓰레기도 보이죠. 제주 바다 쓰레기, 그다음에 뼈의 무게. 와. 니코틴 치사량도 있네요. 피 지우는 법 있잖아요. 그럼 제 남편 공격을 할 때는 수면제 졸피뎀을 먹이고 공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전 약국에서 감기 증세를 호소하면서요.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펜션에서 전 남편의 혈흔이 소량 발견됐거든요. 거기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B 씨는 졸피뎀을 먹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요. 고유정한테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약을 전 남편한테 도대체 어떻게 먹인 거죠? 뭐 약인 채로는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모양을 보고는. 고유정은 펜션에서요. 저녁 식사로 카레를 준비했답니다. 카레? 예. 왜냐면요. 카레의 특성상 색이 짙잖아요. 향도 세고. 그것 때문에 졸피뎀 같은 약 성분을 이렇게 갈아서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예요? 승빈이도 마지막 저녁 식사가 카레였습니다. 카레. 지금 사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 때도 약을 탈 수도 있었고. 와. 이 공통점이 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이제 승빈이 아빠가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이 터지니까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발 검사를 맡겨요. 그런데 수면제 성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빠의 모발에서. 네. 근데 이거는 졸피뎀은 아니었었고 독세핀이라고 하는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잠이 빨리 들게 하는 약인 거고 독세핀은 먹으면 푹 자는 약. 이게 그냥 기절한 것처럼 자는 약? 목적이 다르구나. 완전히 달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 입장에서는 펜션에서 죽인 전 남편은 빨리 잠을 자야 자기가 죽이고 사체 처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잠드는 졸피뎀이 필요했고, 승빈이 그렇게 할 때는 아빠가 중간에 깨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니 푹 잘 수 있게 그런 의심이. 그럼 이게 수면제를 처방을 받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병원에? 남죠. 그 있었다는 거죠? 일단 고유정이 4개월 전에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 특이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정 스스로가 범행 현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긴 거예요. 전 남편을 살해하던 날 휴대전화로 그 펜션 내부 모습, 자기가 만든 카레, 범행 당시의 시각까지 보여주는 시계까지 찍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 조사 당시에 사진을 왜 찍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고유정이 굉장히 강박적이고요. 그다음에 통제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유정이 검색만 많이 한 게 아니라요. 시간, 장소, 도구, CCTV 사각지대까지 다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추진했던 계획이 이렇게 잘 들어맞는구나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범행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다 굉장히 많이 검색하고 사전 준비가 아주 치밀했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자꾸 기록을 남긴 거죠. 단계별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알리바이를 만들기 편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고유정의 살해 동기라는 이제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 프로 준비하면서 제작진이 승빈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 전문가 추측과 같이 뭐 완벽주의자까지는 아닌데 강박적이다. 좀 그런 거와는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듣고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이와 함께 간 공간에서 아이가 그 집에 있는 채로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거 이제 수사 기록 보면 그 아들 얘기도 나와요. 그래요? 그 아들이 이제 방에서 좀 혼자 놀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피가 묻은 거 봤어요. 그래서 엄마 뭐해? 엄마 물감놀이 해. 이야, 진짜.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고 있어 엄마 청소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이코패스지. 그건 인간이냐? 실제 고유정은 전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살인과 뒤처리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범행 전부터 구입한 쇼핑 목록이 그 증거입니다. 범행 3일 전부터 고음급 끓이는 소출 주문하고 흉기와 표백제, 그다음에 청소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자신과 전 남편, 아들이 만나기 직전까지도 혼자 제주도에서 장을 보면서 만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상한 점은요. 범행을 저지른 지 3일 후에 고유정이 물건들을 샀던 마트에 다시 갑니다. 왜요? 네. 그리고는요.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환불을 합니다. 그 CCTV 보면요. 태어난 얼굴로 계산대 앞에 서가지고요. 환불할 물건들을 깨끗이 닦습니다. 환불을 하고 포인트까지 적립해서 그러고 나갑니다. 이거는 멘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럼요. 정신 나갔네. 네. 고유정의 시선에서 보면 자기는 이미 완벽하게 계획을 다 수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자는 굉장히 그 수치스러움이나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유정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죄책감은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놔두면 손해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와. 근데 고유정이 말이에요. 가정을 지금 꾸민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 남편을 왜 죽여? 그게 이제 미스테리인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대부분 이제 살인범들이 나중엔 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가명사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 단계 초기에는 전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무슨 얘기야.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까 체포될 때 제가 당했는데요가.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범행 이후에 자기가 죽인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요. 죽이고 난 다음. 죽이고. 이건 이제 알리바이 만드는 거죠. 알리바이 만드는. 성폭행, 미수 및 폭력 등의 혐의로 너를 고소하겠다. 더 섬뜩한 거는 남편한테 답장이 와. 죽인 다음이라며요. 그러면 자기가 날린 거죠. 뭐 남편의 휴대폰으로? 이런 행태들은 종종 나오잖아요. 연쇄살인에서. 미안해. 네가 재혼했다는 게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 제발 고소하지 말아줘. 이런 내용의 답장이 와요. 본인이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인을 칼로 찔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 수위가 더 높았죠. 변태 성욕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유족분들은 그 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고인에 대한 완전 명예훼손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여러분들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그걸 당연하게 죽일 수 있어! 얘기했어! 법이 집행해줘! 나도! 가서 사형시켜라. 와 진짜 뭐
말도 안 되고. 저건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시신을 다 훼손했잖아요. 네네. 그 유기했으니까 시신이 없어요. 나랑 저 여행 갔다 온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걸요. 요 얘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본인이 이제 혐의가 밝혀져가지고 기소가 당해서 재판 받더라도 성폭행 당하려고 해서 내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일종의 정당방위였어요. 사체는 왜 훼손했나요? 그래도 들킬 나서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을 가능성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진짜 이유는 뭐냐? 두 사람이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같은 대학 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CC였습니다. 봉사 동아리? 네, 봉사 동아리. 충격적이죠? 기가 막히죠.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가 뭐냐? 고유정이 주장한 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남편 측은 이제 성격 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에 전 남편이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당연히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유정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고 전 남편을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은 헤어졌고 양육권은 고유정이 갖게 됐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막 하고 폭행하고 남편을 패고 이러는데 그 양육권을 이렇게 시켜 넘겨줍니까? 양육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뭐냐면 아이의 의사예요. 얘는 어린애니까 이 사건에서 아이의 의사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양육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키워라. 현재 양육 상태 유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요. 그런데 고유정이 키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이제 공부하니까. 그리고 고유정이 경제력도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럼 그 상태 유지라고요. 엄마한테. 고유정이 남편한테 폭언하고 폭행한 거지 애를 때린 건 아니잖아. 그럼 법원에서 원래 있는 양육 상태, 엄마가 키우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 그래서 양육권을 그냥 엄마한테 주게 될 수밖에 없죠. 당시 상황에서는. 어쨌든 고유정은 이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혼 후 5개월 만에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하고 5달 만에. 5달 만에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대학원생 전 남편은 재혼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상태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받은 연구수당, 알바해가지고 번 돈, 이런 돈 40만 원을 꼬박꼬박 엄마한테 양육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이혼 후에요. 네네. 아들을 직접 키우지 않고 친정에 맡겨놓습니다. 이런. 네. 전 남편한테요. 단 한 번도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착하다. 어떻게 가만히 참지 이런 거를. 그래서 전 남편이 아들의 면접을 요구하면요. 그냥 과태료까지 내면서요.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아빠는 아이를 볼 권리가 있잖아요. 또 당연히 봐야 되고 면접 교섭권에 따라서 면접 교섭을 하고 싶다. 아이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참 면접 교섭을 요구했을 때 굉장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고유정은 비정상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단순히 일반인이 쓰는 그냥 뭐 불만의 표현 이런 게 아니라 너를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수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니 고유정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 아들하고 친아빠를 왜 그렇게 만나게 해주지를 않았을까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아빠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뭘 혼란스러워해? 아마도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벌모로 전 남편을 괴롭힌 거죠. 25점 넘어가면 고도 사이코패스로 보고 있는데 30점 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30점대 중반 정도에 30한 4, 5점은 나오지 않을까. 40점 만점에 심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살인하고 사체 훼손까지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 행위 자체가 사이코패스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를 죽인 건데 죄책감 느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활동으로 당연히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범행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된 건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거든요. 무엇보다 이 고유정 사건이 잔혹한 이유는요. 아직까지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인의 장례를 치러야 했던 가족들은요. 결국 집에서요.
이렇게 찾아 모은 머리카락 8가닥으로 장례를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살인마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의 그 고통이나 슬픔을 감히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참 너무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고인이 된 전 남편의 어머님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 슬픔을 이제 꾹꾹 눌러 담아서 정말 또박또박 피고인이 왜 엄벌에 처해져야 되는지를, 본인의 심경이 어떤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자를 꿈꿨던 성실한 학생이기도 했고 좋은 아빠였고 선량한 친구, 형, 아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고 더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례적으로 제주도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탄원서도 써주시고 시위도 해주시고 그랬던 거겠죠.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냐? 일단 죄명이 살인, 사체 훼손, 유기 이렇게 있어요. 양형사유가 계획살인이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죠. 그 다음에 살해 방법이 잔혹하죠.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살인에 있어서 양형사유 중에서 안 좋은 건 다 있는 거거든요. 안 좋지 않은 거는 초범이다 말고는 없어요. 근데 심지어 초범이 아니라는 심증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에 무기징역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했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됩니다. 유족들은 불만이시죠. 왜 사형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사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연쇄살인이나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를 많이 하는데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아마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무엇보다 아쉬운 거는 사망한 의붓아들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사실 그 점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무기징역형이 나왔죠. 사형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형 판결이 나면은 사실상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 무기징역형은 어쨌든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건데, 고유정의 죄값에 대한 정당한 판결은 사형 판결이 더 맞지 않나? 근데 피해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양육권하고 친권을 고유정이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는 죽었어요. 네. 근데 이 엄마한테 친권을 갖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안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남편, 아이의 생부의 가족들 친권 상실을 청구를 해가지고 고유정의 친권이 없어졌죠.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후견인을 통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유정의 감옥 생활, 방송 최초로 리얼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무기수들도 레벨이 있어요. 살인 교사, 그리고 살인. 고유정은 남편을 죽였잖아요. 레벨이 A급이죠. 악독하기가. 처음엔 많이 왕따를 당했대요. 사람들이 침 뱉고 막 이런대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운동하는데 흙도 던져버리고 그러죠, 몰래. 괜히 지나가는 척하고 확 밀어버리고. 그리고 잘 안 씻는데요. 못 나가는 거죠. 안 나가면은 찬물로 씻어야 되는데 찬물은 추우니까 못 씻는 거고. 그게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랬다는 이모 있잖아요. 건 한 달을 있죠. 고유정 문 앞에 가고 욕하고 막 이랬대요. 그 한 달을. 나중에는 욕을 하더래요. 야 그만하라고 이 막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방 사람들도 놀랬대요. 욕을 하니까. 야,
참. 지금 이 청주교도소가 포화 상태랍니다. 아 그래요? 포화 상태라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가 이제 좀 그려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라도 계속 평생 고통스러웠으면 무슨 형태라도. 고유정 신상 공개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한 나름의 어떤 사회적 합의? 네네. 선이 좀 생기긴 했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